한국지방자치학회 추기학술대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 세션이 2021년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제1섹션 조선시대 향약을 통해 본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 분석, 제2섹션 주민자치의 해법 읍면자치의 부활, 제3섹션 행정복지센터 기능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회 뉴모델 설계, 제4섹션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비판적 분석,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 세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됩니다. 시간이 이제 이 세션은 9시 10분부터 시작인데요. 시간이 얼추 다 된 것 같습니다. 참석자가 더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 세션의 사회자는 강원대학교 홍형득 교수님이셨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같은 홍 씨라서 아마 이 세션을 대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홍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션에는 발표자가 한 분,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또 심도 있는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남대학교 김찬동 교수님 발표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의 김흥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이현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이관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지정 토론자는 말 그대로 지정해서 토론이 된 거고요. 그것이 결코 세션에서 지정 토론만 토론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많은 또 참여하신 분들도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자이신 김찬동 교수님께 행정복지센터 기능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회 뉴 모델 설계라는 발제에 대해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그냥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의 김찬동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의뢰받은 주제가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에 대한 하나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들을 좀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행정과 자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에 대한 그림들이 다 달라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전체 원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자치를 보는 데 있어서 행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관점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서울형 주민자치라든지 또 행안부가 이렇게 했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자치가 아니고 결국은 참여, 행정에 대한 참여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 본질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주민자치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민자치가 길을 잃었다, 미로에 빠졌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미로를 어떻게 지금 뚫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게 현재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치를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그룹들이 시민단체들, 우리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또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자치도 30년을 이렇게 해왔고 또 주민자치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신장시키는 거는 민주주의에 분명히 기여하는 것은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한데 이게 결국은 자치의 본질적인 개념인 자기결정과 자기통제 그리고 자기 재원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 한국의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다시 민주화 개념을 다시 이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들여다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오늘의 사실은 제 발제의 이런 초점 포인트는 읍면동 계층이라고 하는 거를 주민자치의 제도에 있어서의 진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행정과 자치와의 관계도 보지만 또 하나는 민주화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보통 국가에 있어서의 민주화는 일제에서 독립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국회를 구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때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닌 거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의회를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뽑을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국가의 독립 혹은 이 자치 자결권의 확립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민주화 역사에서 보면 결국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민주화의 진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우리가 87년도 이후였던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시도와 시군구 지방에 있어서도 의회들과 거기 있는 단체장들을 임명제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민주화하자. 그래서 지방자치를 도입을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시도와 시도의회도 구성하고 시군구 의회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읍면동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읍면동은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30년 전에 민주화 지방자치 도입을 하면서 읍면동에 대한 아주 오늘날의 개념을 하면 풀뿌리 계층인 거고 근린 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이 계층을 민주화 혹은 지방자치를 도입하자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의 우리가 제기하는 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때 읍면동 계층을 시군구라고 하는 행정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그대로 놓아줬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부 행정기관의 기능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사실은 종합행정기관으로서 그 읍면동 계층에 있어서의 청소라든지 이쪽에 뭐 뒤쪽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읍면동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우리 98년도 DJ 정부 오면서 읍면동을 폐지하자 이렇게 하면서 두 개의 기능만 남겨놓은 게 민원 기능하고 복지 기능 두 가지만 사실은 남겨놓았던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하부 행정기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읍면동 계층에서 하자라고 하면서 주민자치 센터가 나왔던 거잖아요. 이런 구조가 되면서 결국은 읍면동 계층의 민주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민주화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읍면동의 주민들이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권자가 안 되고 그냥 행정에 참여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고객이나 행정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날의 주민자치에 대한 길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의 생각들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제가 이렇게 발제하려고 하는 맥락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결국은 이 뿌리에 뿌리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국가와 주민, 시민과의 관계, 주권자가 누구이냐,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도 되면서
자치분권 2.0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이 주권자다, 생활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주민자치라고 하는 제도를 조명을 해보자. 이게 오늘 제가 발제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또 이런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를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자라고 하는데도 이 자치를 할 때에 행정의 자치, 행정의 사무들에 대한 자치 이쪽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떤 쪽이 이렇게 잘 안 되냐 하니까 그 정치라든지 의회 영역에 있어서의 분권 이런 논의는 거의 사실은 논의가 안 되어져 왔던 거죠. 이런 구도 틀 프레임을 가지고 읍면동도 들여다보니 읍면동도 자치를 하자고 하면서 행정 쪽의 사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뭔가 주민 참여 예산권도 주고 마을 계획단에 플래닝을 하는데도 권한도 주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외형은 많이 구비를 했는데 결국은 뭐가 빠져 있냐니까 읍면동 개청에 있어서의 공론의 장 기능하는 그걸 우리가 정치 기능이라고 사실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정치라는 개념이 정당에 대한 개념하고 막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치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정치의 개념이 부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권한과 영향을 누가 다 채워가고 있는 걸 보면 정당, 중앙정당이 채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읍면동이나 이 영역에 있어서도 공론의 장, 지역 문제를 스스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하는 정치 기능이 자치 기능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이 주민자치 논의를 하다 보니 절름발이의 이런 자치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풀어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게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방향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준비한 원고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 이렇게 한번 보면 기본적인 개념 민주화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폴리테이아 정체의 문제이고 결국 시민이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읍면동에 있어서의 주민주권, 국민의 주권자가 되는 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설계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생각하기 위하여서 재헌국회 이야기도 하고 대통령 선출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지방자치가 도입이 되면서 민원 행정에 대한 속도나 친절도가 매우 높아졌고요.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콜센터라든지 현장 시장실이라든지 뭐 원탁회의라든지 다양한 공공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체장들도 그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읍면동계청은 이 민주화의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고 참여를 신장시키는 그런 논의들만 지금까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참여만의 신장을 가지고는 한국의 지방자치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주권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이렇게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2장에서는 자치라고 하는 거의 개념을 한번 우리 지방자치법을 가지고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치계층에는 시군구와 광역시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를 단체를 법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밑에 각주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하여서는 등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그 다음에 감사기관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런 단체 법인이 민주적인 운영,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원총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에는 필수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읍면동을 이렇게 읍면동을 법인이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원총회와 같은 주민들의 총회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법인만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감사도 뭐 이게 필수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법학
대륙법계에서는 이 단체란 용어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행정학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우리는 정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단체와 정부의 차이가 뭘까?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단체는 공권력을 부여를 안 하는 거고요. 정부는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본질이 뭐냐라고 이렇게 할 때 무력을 가지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정부라고 하지 않고 단체라고 했다는 것은 단체는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내부적인 뭔가에 여기 재단법인 사단법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데도 심지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우리의 법 체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 행정학계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방자치는 정부다라고 얘기하는데 행정법 쪽에서는 뭔가 생각이나 사고 구조들이요. 지방자치는 단체이지 정부가 아니다. 이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들이 들어있냐 하면 이런 거더라고요. 대륙법계의 왕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지방에 있어서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속기관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정도의 개념으로 다루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의회는 이 단체장을 기관 대리통을 우리가 취한 거잖아요. 취하게 되면서 이 단체장을 견제해야 되고 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소속기관이면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등한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주다 보니 어떤 이 현상이 생기냐 하니까 여기를 의회를 소속기관은 아닌데 개의기관이다 하는 이 개념을 2014년도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의회에 대한 혹은 지방의 자치에 대한 지방의 자치정부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나 이렇게 다른 부분들 때문에 주민자치의 문제도 유사한 문제가 생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도 이런 정부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사무에 참여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 이 주민자치가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왜 지방자치 하냐 하면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적 발전을 하는데 적합하게 현재의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지금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데서는 개청의 문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청은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다음에 동리 이렇게 4개 개청이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는 지방자치는 시도하고 시군구를 한다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에는 시군구의 설치 기준은 안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시업의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법 속에서도 생활자치의 단위다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법도 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 엇박자가 사실은 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생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읍면이라든지 도시지역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면적이 어의 면적이나 그 다음에 우리 그 도시 시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데 인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자치제도 설계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 우리가 뭐 지방자치분과 2.0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민주권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패러다임에서 주민의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는 주민자치제도 어떻게 지방자치제도 어떻게 설계해야 될 거냐 이거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사무들의 표일에 보시면 국가사무와 시도사무와 시군구 사무 사실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굉장히 잘 구분은 우리는 지금 법제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법제는 되어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 2에 이렇게 보시면 시군구 사무 중에서도 읍면동에 대한 우리 주민자치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 사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도 사무는 이걸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사무가 현재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치사무가 배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시군구나 시도의 사무 혹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읍면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묘한 공간이 되어가지고 상위의 자치사무도 처리하지만 행안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뭐 국토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국가 사무도 다 처리를 하는 하부행정기관인 거죠. 이중적인 행정,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중앙행정의 이중적인 그 통제를 받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여기 이 공간 속에 자치라고 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되고 국가 사무를 아무튼 처리하는 이런 상태가 현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행정 쪽의 이 사정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주민자치 쪽의 사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조가 단체 자체에 너무 몰입되면서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20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2013년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한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 세 가지 안이 나온 거지요. 협력형은 현재 표 3에 보시듯이 그대로 행정을 둔 상태에서 뭔가 자치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구도이고, 통합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치를 두는데 우리가 지방자치 할 때에 의회를 구성을 했던 그 모델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 개청에도 이렇게 의회를 구성하자. 주민자치회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표성을 가지고 선거를 통하여서 선출이 되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치 개청화되는 그런 개념이 통합형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조직형은 읍면동 사무를 폐지하자. 완전히 폐지하고 읍면동 개청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이 개념이 우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개념이 너무 막연한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 개념이 누가 이렇게 딱 선출을 했는가 보면 그 국토부에서 먼저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는 구조,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공동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영역들을 자치관리 시스템을 하면서 사실은 요 주민 조직형이 도입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대위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서든 아무튼 과반 이상 다 법적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대위도 구성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관리 소장도 있고 또 일정한 규모가 되면 전기 관련된 그런 뭐 기사도 둬야 되고 이런 사무국들이 다 있고 또 이 주민들은 관리비를 10만 원, 20만 원씩 다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거죠. 행정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작은 정부가 되더라도 정부가 다 빠지더라도 스스로 주민들이 처리하니까 사실은 행정이 일하는 방식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주고 거기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준 상태에서 이게 안 되는 영역만 행정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행정은 이런 개념이 주민조직형과 같은 풀뿌리의 민주주의를 하는 제도 설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 이거를 다 행정이 해주는 상태가 되어져 있어서 비아파트 단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모든 것을 행정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지금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읍면동 사무소 그대로 두면서 뭐 이렇게 권한들을 행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능한 주민에게 많이 부여하는, 이거는 결국 참여 확대에 불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폐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자치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78페이지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읍면동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종합행정기관, 그러니까 생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행정기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시군구 행정은 종합행정기관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이 이렇게 못된 이유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깝게는 김대중 정부의 읍면동 축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좀 멀리 보면 사실은 읍면자치가 50년대에는 우리가 있었던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서 군자치로 전환이 된 거죠. 61년도에. 그렇게 되면서 읍면자치에 대한 근린 생활 영역에 대한 자치가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읍면동 행정의 이런 장점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읍면 행정이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행정관리, 중앙정부의 관리의 대상이 되면서 물량적인 실적을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협동을 하는 부분들이 점점 소홀히 하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군자치로 인하여서 결국 주민들이 자기의 근린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과 참여가 낮아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지역 신문들이 오늘날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쉽지 않고 거의 우리 국민들은 다 국가의 정치에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물론 발전 국가의 단계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공론화하는 이런 뭔가 경험과 훈련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이 주민자치와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읍면 문제를 자치와 행정이 역할이 잘 분담이 되어 있으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하면 풀뿌리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 설득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동 연대 의식을 보양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원자화가 되어 있으면 자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학 사회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다 원자화되어져 가지고 졸업 후에 취업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대학에 있어서의 동아리 활동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것처럼 이 읍면동 계층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치 영역 속에는 사실은 봉사하는 영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이 주민자치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지역의 리더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지역 문제를 자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 4에 이렇게 보시면 제도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를 읍면동을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1단계는 행정과 자치 영역을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게 막 혼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읍면동을 센터를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경로와 폐지하는 경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 3단계는 참여를 강화 만약에 센터를 그대로 두면 참여를 강화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자치 시스템은 어디에 도입이 돼야 되냐 하면 읍면동보다 밑단위인 리 단위라든지 여기에 도입이 돼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읍면동 행정 주민센터를 폐지하는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을 자치 개총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근린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별로 자치 관리 시스템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산 관리를 한다는 데 초점이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민주공화정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것이 이 아파트 단지만이 아니라 비아파트 단지인 블록 구역 단위에도 자치 시스템이 도입되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깔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주민자치의 제도 선택의 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할 때 3장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의 기능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잘 아시듯이 현재 복지센터에는 자치 민원 기능하고 복지 지원 기능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표 5 같은 경우에는 책임동이라든지 권역 허브화되어 있는 동이거든요. 안전 허가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가 3개나 있고 그 국장급의 이런 복지센터장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력도 이렇게 보면 보통 한 15명 내외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한 30, 40명까지 이렇게 되어져서 굉장히 종합행정, 주민들과 아무튼 밀착되어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는데 주로 도시 공간 관리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추가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에 그 사례로서 의정부시에 이게 4개의 권역형 복지허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흥성권역, 송산권역, 후원권역, 신곡권역 이렇게 돼가지고 한 3개나 4개의 동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확대된 조직을 도입을 해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권장을 했던 거여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책임동제 시범 실시도 이렇게 했고 아마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권역형 복지허브로 승인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런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서 신속하게 인허가 업무도 처리를 하게 되고 시청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가까이서 처리를 한다든지 또 복지 공무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시민 불편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권역형 복지허브가 아닌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82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는 보면 민원 행정하고 복지 행정하고 원래 이 두 가지만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형 주민자치라든지 찻동이라든지 찻동 사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팀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이나 70세 이상의 노인들의 건강이라든지 복지 상태를 찾아가서 그전에는 신청주의라고 하여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와줘야 행정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의 이런 사례를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직을 정편하게 된 계기는 뭔가 사업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 게 찾아가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이 찻동 사업을 했고 처음에는 2015년부터 해가지고 80개 동에서 시작을 해서 표 8에 보시면 2019년도 정도가 되면 거의 모든 동에다가 찻동 사업은 일단 실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인력을 한 2,700명을 늘렸더라고요. 신규 인력을. 이게 결국 그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조직들이 이렇게 늘어난 게 된 거죠. 복지공무원이 2,200명, 방문간호사가 489명, 마을사업 전문가가 80명 이렇게 정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서울시가 참 이런 사업 구상을 할 때 사회복지 쪽 관련되신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가 또 이렇게 나고 나면 복지공무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찻동의 이런 성과를 보면 동센터 인력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지역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가 되었고 또 하나가 지역 공공의제에 대하여서 주민 참여 기회도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모임들이 한 1,400개에서 이렇게 해서 뭐 한 15,000명, 4,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공공문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서 주민 관계망들도 뭐 촘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찻동 사업들이 전면 실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시장이 교체가 되어졌던 거다, 그죠? 네, 그 다음에 84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분석인데요. 여기를 보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표 9 이렇게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요. 저 가능한 빨리 끝낼게요. 우리 또 사회자가 30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넘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5가지 자치라고 하면서 5가지 기능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의, 시민교육 이렇게 했는데 자치에 해당이 되는 게 보면 지역문제 토론이라든지 건의라든지 해서 결국 지역 문제를 공론하는 장 정도의 역할을 자치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서 자치라고 할 때에는 6가지 영역 57개 사무들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치라고 하는 개념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조례 7조에 이렇게 보면 자치센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읍면 농장에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개념과 또 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의회 기능들을 보면 예산의 심의 확정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이런 그 자치의 개념과
지방자치의 자치가 너무 차이가 나 있다. 이것도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형 주민자치의 기능 분석 쪽에 이렇게 보시면 표 10을 이렇게 보시면 서울형 주민자치가 그래도 참여라고 하는 제도를 여러 가지 참여 제도들을 결합시키는 노력을 많이 한 거지요. 그래서 그 표 10에 이렇게 보시면 뭐 인원도 늘리고 세대별로도 대표성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고 주민총회라고 하는 개념도 도입하고 막 지원 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도입을 해와서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행정과 또 주민들의 이런 참여 조직을 연계해서 뭔가 지역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고 주민총회라든지 뭐 이런 자치 개념과 관련이 되어지는 제도적인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요건 8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결국 서울형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권과 주민 참여가 결합된 실질적 주민자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온전히 주민자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주민자치를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신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조직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이 없는 개청 영역에다가 아까 앞에 있는 주민조직형 넣자라고 하는 거고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을 자치개청화하자. 최근에 시민단체 중에서 이런 주장들을 또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 결국 협력형을 민주화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참여를 이렇게 확대하는 정도만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주의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학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 문제가 처음에는 사실 행정 영역의 문제였는데 정치학에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그다음 법학 쪽에서 자치를 어떻게 볼 거냐는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학제적인 뭔가 소통을 통하여서 합의 설계가 만들어져야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제 발제는 일단 여기 정도 하고 여기 참여하신 우리 토론자분들이나 또 플로어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서 함께 이 미로를 좀 빠져나가서 주민자치란 제 표현은 단체자치란 미로를 빠져나가서 주민자치란 독립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결론에 대하는 그런 정도의 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찬동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뭐 준비하신 내용이 꽤 많은데 제가 시간을 좀 잘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뭐 김찬동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사실 그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그동안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던 것을 사실 주민자치회로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인데 사실 그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지만 행안부나 그 사실 정부의 생각은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모델 중에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제 앞으로 더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제 토론을 다 듣고 우리가 더 생각할 시간이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회도 이게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단체 자치에서 주민자치로 간다. 다시 말해서 그 조금 더 획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제도 위주였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변화나 정부가 내놓는 것은 여전히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셨지만 또 저는 좀 걱정하고 좀 염려하면서 봐야 될 것은 이게 또 다른 제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의식 속에서 우리 세 분 토론자께서 한 10분씩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먼저 순서대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세종연구원의 김흥주 박사님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발표 예, 교수님 발표 아주 잘 읽었습니다. 좋은 논문을 시적절한 시기에 우리 사회 주민자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아주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들어서면서 주민자치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제도화해서 행정이 거기에다 대표성을 부여했거든요. 근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향후에 주민자치 2.0 시대에는 주민자치가 행정이 어떤 대표성을 부여한 공동체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민자치 스스로 주민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대표성을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그 방향의 모색이 주민자치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 2.0의 시기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주민자치 조항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랑 주민자치회 이제 관련 법률들이 8개 정도가 이제 입법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성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민주적인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찬동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이 시나리오, 주민 조직형, 통합형, 그리고 협력형 모델에 대해서는 각각의 그 취하된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하고 있는 바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이제 읍면자치가 실질화되기 위해서 읍면동과 이제 읍면자치가 이제 중심이 되겠죠. 읍면동 단위에서 자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더욱더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1948년 이제 지방자치법 제정과 함께 그 1961년에 이제 임시조치법이 발의되면서 이제 읍면자치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실상 이제 읍면동 단위 앞에서 이제 자치가 멈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홍정규 교수님 같은 경우가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읍면동 앞에서 우리 자치가 멈춰 있다 이렇게 말이 좀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읍면동을 중심으로 자치를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논리적 보강이 상당히 시급한 관점에서 현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형에서 이것을 얼만큼 소화해낼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것은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성의 결핍,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선호하지 않고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니까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된 의원들은 권한을 위임해서 집행부인 공무원이 이제 여러 가지 사무들 정책들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정책 집행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산출에 대한 책임성도 지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은 선호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까지도 물을 수 없는 현재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성, 물론 대의제가 상당히 그 단체장을 견제한다는 측면부터 해서 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편성하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효능감을 느낀다는 차원에서는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그 결핍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결국은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맹점을 둬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풀뿌리 주민자치 자체도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한 그 정당성의 위기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주축 조직으로서 어떤 주민자치회가 나갈 방향은 대의민주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보완하는 것, 그게 하나의 정당성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수님 제시해 주셨듯이 저도 읍면자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동감하고 있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의 한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수님께서 상당히 중기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다면 협력형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구체화해보고 보도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하나의 협력적인 카운터파트라고 한다면 결국은 읍면동 단위를 지방자치단체화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준지방자치단체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과세권, 입법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려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틀에서도. 현재 법인격을 갖지 않아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수익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운용할 수도 없고, 주민자치회도 직접적으로 수익을 통해서 그것을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위탁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고 등록번호 만들어서 재산권도 형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의 한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읍면동 단위의 어떤 행정의 중심성, 그리고 읍면동의 그 행정의 혁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읍면동과 주민자치회의 협력적인 공간을 더욱더 넓혀줘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번째로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재정적 독립성을 위한 제도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의 어떤 대표성이나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에 있던 활동하시던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과 공동체 집단에 계셨던 분들이 주민자치회 연결성이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입대에서는 입대의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행정과 연결된 자치활동은 아니지만 그것을 스스로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읍면동 행정과 연계한 어떤 자치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못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의 공동체 조직과 집단들이 행정과 협력해서 현재의 틀에서 어떠한 그 자기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여러 가지 조직과 집단이 주민자치의 분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체 활동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그 주민자치 분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틀을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약간은 조금 더 공격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에 관련된 주민조례 발안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연서에 의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좀 열려 있죠. 좀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나 공동체 조직과 연결해서 입법권을 조금 강화시켜보는, 물론 이제 지방의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성이 있겠지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 주민조례 발안법과 연계한 어떤 제도 모색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입법권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어떤 입법권이라는 측면이 기존에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의 어떤 혁신 측면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특별회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부분 공모사업이나 어떤 일부 사업에 대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내려주니까 예산이 더 크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회계의 틀에서도 읍면동이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어떤 자율예산 편성제와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물론 본청 단위에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긴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어떤 그 자율성, 그 읍면동 단위에서 보다 그 읍면동 행정이 자기에게 필요한 예산들을 주민과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예산권을 내려주어서 그것들을 기능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읍면동 단위에 굉장히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추가적으로 이제 뭐 그 니즈에 부합하는 조직 설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읍면동장의 어떤 읍면동장이 여러 가지 행정 사무를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현재 추진 중인 읍면동장 시민 추천자라든가 개방형제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산해서 조직과 기능과 어떤 예산이 병행되도록 해서 읍면동이 보다 자유롭게 자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종합적인 어떤 틀에서, 그래서 종합적인 그 종합계획까지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협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모사업 중심으로 조금 뭐 참여예산위원회 어떤 형태로서도 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협의 기능이라고 해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어떤 협의 사무들을 발굴해서 읍면동의 기능을 계속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주요 우선순위들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협의권과 심의권을 주민자치회에게 주고, 그 안에서 읍면동이 다양한 기능들을 발굴해서 특히 주민 밀착형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사업들은 내려오고, 기존에 읍면동 단위에서 좀 불필요하다 분석을 했더니 하는 건 본청으로 다시 넘기고 하는 어떤 그런 틀에서 협의 기능을 확대해서 민간 협치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 사업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재량 사업비 같은 것들. 여기에 이 재량 사업비를 읍면동장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의 협의와 심의권을 그쪽에다가 단기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끔 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근데 행정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정적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어떤 보조금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계법인 같은 것들을 좀 설립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이거는 좀 유사하긴 한데요. 연계법인을 설치해서 주민자치회는 하나의 의사결정의 공론장을 운영하는 실행주체, 그리고 주민자치 연계법인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법인 단체로서 두 개가 분리돼서 연계 규약을 맺어서 하나의 틀에서 여기에서 수익금을 만들어내면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일부분 환원해서 주민자치회도 들어가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환원 사업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형태로 좀 재정적 자립성을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위탁 사업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만약에 위탁 사업을 통한 행정 서비스가 실패로 나타난다면 주민자치회가 현재 대표성의 어떤 흠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찬동 교수님께서 먼저 아주 좋은 담론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주신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께 글에 감사드리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리의 논리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애초부터 공동체 주축 조직을 우리가 막 인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풀뿌리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지역의 의제가 만들어지고 지역의 의제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그것이 하나의 예산 반영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사업 예산이 실제 세출 예산이 만들어지고 그 세출 예산 안에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그 남은 부분 100이라고 하면 70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면 30을 가지고 세율을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 재정 수요액 같이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서 세율이 고정돼 있고 이제 그러한 틀에서 자치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제도적인 시작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린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세세하게 이렇게 터치를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을 공동체 기존에 있던 마을 공동체가 주민자치하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그거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사실 기존에 있었던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 폐단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완전히 따로 노는 지역에 심지어 리 단위 같은 경우는 리하고도 연결이 안 됐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안부 회의에 참석을 해봤는데요. 이 읍면동의 자치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그럼 읍면동 차원에서 지금도 주민센터가 있고 사실상에 이제 읍면동 사무소가 있는데 읍면동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사실 그 권한을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를 얘기하게 되면 매우 제한적인 기능밖에 수행을 못하니까 그걸 발굴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두 번째 이슈는 아니고 같은 거에 대해서 이현출 교수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이현출입니다. 김찬동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은 매우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이 변혁적 논문을 써주신 데 대해서 시사점이 매우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 교수님 말씀처럼 자치 행정의 참여를 신장한다는 차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의 성장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민주화의 모색, 읍면동 개청에 있어서의 민주화의 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 혁신 이상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점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우리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김홍주 박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대의민주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결핍 현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안적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기민주주의다, 참여민주주의다, 결사체 민주주의다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사이에 뭔가 좌표를 직접민주주의 쪽으로 조금씩 이 크리크 이동을 해왔던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시작된 게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데모크라시를 추구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민 투표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새로운 보완들을 모색해보자 이제 이런 시도였다고 본다면은 특히 이제 오늘날 자 여기서 이제 저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읍면동 민주화냐, 읍면동 자치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는 이 자치를 얘기하면서 근린 생활 영역에서의 자치에 관한 논의들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작 이 문제가 요즘 특히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고 또 주요한 국가들의 그 세계적 명성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그 지역 주민들이 발굴한 것이다 이렇게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일본 같은 데 보면 사토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전부 그 시조선 단위의 작은 단위에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세계적인 뭐 이런 명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사토야마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 생활자치,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사실은 아까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의 패러다임 전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백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주권의 다층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 스테이트에 주어졌는데 이제는 수프라내셔널 초국가적 영역에서 뭐 EU나 FTA나 무슨 UN이나 또는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이 한 국가의 주권을 거의 제약을 해버리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에 있던 주권이 초국가적 영역으로 상당 부분 이양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 하부단위 지방으로의 주권의 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오늘날 그 주민자치, 생활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좀 진지하게 이론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주 박사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대의민주라는 게 거의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고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대면 사회에서 동질적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된 도시국가였으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주권 다층화 시대에 특히 그 지방으로 주권이 이양되면서 그 범위가 어디에 가장 이상적인 자치 범위냐 이게 읍면동이냐 시군구냐 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도냐 시도 간의 특징 그 과거에 우리가 뭐 70개 정도의 60만 정도 뭐 이렇게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유사한 관심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지방 영역으로 다층화된 권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행사할 때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 이것을 잘 보완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부분에 논의의 주안점들이 모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민자치 논의를 읍면동 차원에서 하나의 대의민주주의의 대체 개념이냐, 직접민주주의로의 이동이냐, 아니면은 주인 대리인 간의 분업을 전제로 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시민민주주의의 강화냐,
또는 결사체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이냐라고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국정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뭔가 선출된 대표를 두고도 주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을 가동하면서 미니 퍼블릭을 동원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의민주주의 시군구에 다 있으면서 의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새롭게 듣겠다. 이거는 뭡니까? 대의민주주의가 기능이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풀뿌리 차원에서의 분명히 이 기존의 시스템과는 다른 직접 민주주의 쪽으로 매우 크게 이동된 새로운 대안, 즉 민주주의가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단위가 저는 이제 읍면동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문제들이 조금씩 풀릴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중간 단위의 시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읍면동과 시군구와의 관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매우 중차대한 이제 이 앞으로 결단의 문제가 될 것인데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밑에 이제 풀뿌리 단위들의 이 읍면동의 그 민주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교하게 다듬으면은 다만 이제 이게 시와 군과 구의 역할들 뭐 이런 부분은 매우 복잡한 행정 계층상의 문제 논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읍면동을 자치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제 기관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방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기관 통합형이랄지 또는 기관 대립형이랄지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어찌됐든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 총회 의사결정 기구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그런 대표들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매우 그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뭐 기관 구성 그래서 이원적 정통성을 부여할 것인지 이론적 정통성을 부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택해도 뭐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이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의 기반으로 의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매우 유용한 그리고 민주적인 그런 그 기관 구성의 형태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헌법에서 얘기하는 헌법에서 의회를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위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만 자치단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법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력형의 민주화 개혁에 있어서도 뭐 주민바람법 통과 또는 조례개정권 부여, 감사청구권 부여 뭐 이런 것이 주민자치 그러니까 기존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는 뭐 조금 결이 다른 얘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그 이 앞 세션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매우 유익하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관점을 크게 던진 것은 많은 앞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방향의 제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사실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그 어, 행정 기술의 발전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가 쉬워진 시대가 돼 버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융합한, 그래서 우리가 헤테라키 민주주의, 아까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말씀하셨지만 헤테라키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까지도 우리가 특히 이제 읍면동 자치 같은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강하다 하는 점에서 좋은 또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우리 이관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많은 발표를 봤지만은 이번 그 발표처럼 이때까지의 연구를 총망라하면서 그거를 아주 치열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대안 또를 제시하신 그러한 논문은 제가 참 드물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세세하게 읽으면서 많은 것을 공감을 했고, 또 이런 내용들이 이 발표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정책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 점이. 두 번째 고민은 저는 이제 행정보다는 교육의 관점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이 풀뿌리 이 민주주의는 주민 교육이 없이는 과연 가능할까? 주민자치의 주인이자 대상인 이 주민들이 이 풀뿌리 민주주의, 오늘 발표하신 그 이러한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현재 한마디로 오늘 발표하신 걸 보게 되면은 현재의 그 읍면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현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서울형 찻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참여에 불과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자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시 행복위원회의 그 위원으로 어쩌다가 됐는데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서울시청에서 모여서 이거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시 시민들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아주 퍼뜩 놀란 게, 이러한 거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없이 서울시에서는 행복을 논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고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행복을 위한 그런 논의도 있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지표도 개발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스스로가 정말 말 그대로 자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 주민들의 행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는 저는 이번 발표문이 중요한 질문을 이제 다시금 또 제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사실 250년 전에 루소나 몽테스키웨가 제기했던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같은 상황도 아닌 250년 전에 왜 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정말 읍면동 이러한 공간에서만 실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주민교육에서 이걸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질문은 답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왜 이 읍면동 주민자치가 필요한 것인가, 읍면동 주민자치는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이제는 경험해야 된다. 그거를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교수님이 그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전상직 회장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분권 없는 자치는 허구다. 다시 말해서 읍면동과 통일을 민주화하고 자치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 주민자치는 허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의지가 정말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그리고 정치나 행정의 관점에서 이것은 학술적인 면의 그냥 토론과 발제와 논의라고 치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관점에서. 저는 그런 쪽으로 사실 읽으면서 아주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 말씀드렸듯이 이 발점을 읽으면서 여기에 해답이 다 나와 있구나, 이제는 의지만 남았구나 하는 거를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제문이 또 오늘 토론에 하신 분들의 그러한 내용이 정말 정책적으로 바로 어떤 적용이 돼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과, 저는 주민 교육의 관점에, 주민자치 교육의 관점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가 좀 공유하고 문제를 공유하고 또 해결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에 이 내용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토론이 아니라 제가 많이 배웠고, 또 이것을 새롭게 어떤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논의돼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자께서 다 중요한 화두를 하나씩 다 던져주셨어요. 세 번째 화두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주민자치라는 말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그 이전에 더 심각한 거는 아직도 지방자치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주민도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치에 대한 교육이 우리는 너무 안 돼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교과 과정 속에 놓고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체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인이 된 다음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도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읍면동 차원에서의 이런 자치 참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한다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습득하는 데는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발표자께서 사실 뭐 일일이 다 코멘트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지금 플로어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 신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짧게라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1, 2분 정도면. 예, 한마디만 그냥 저거 첨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우리 또 이 교수님께서 교육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육보다도 우리나라 지금 이현주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민주주의 교육 콘텐츠 자체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경쟁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이런 민주주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질 않고, 처음부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도 공동체 민주주의, 아까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이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표만 얻어도 반장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초중고등학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서 선거관리 해준답시고 반장 선거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건데,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이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의 이 주민자치하고
실제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자라서도 항상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먼저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하고 가고, 그리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주민자치는 마을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딱 정립이 돼 있는데, 우리는 좀 그 내용, 민주주의의 내용도 그렇고, 이건 이현정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정치학에서도 좀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나아가서 이게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장이 바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여기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좀 정치인들이 또는 정부가, 권력자가, 자기 대선 후보자들이 좀 오늘 논의됐던 거를 좀 제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또 새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 토크비리슨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 이걸 읽어보면,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주민 자치가 마을 타운 미팅이 민주주의 기초 학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이라는 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행정하시는 분과 어떤 지식인들의 어떤 인식 차원에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실제로 주민자치가 되면 주민자치에서 마을 주민총회에서 어떤 공공 토론이라든가 어떤 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으로 학습되는 것이지, 그걸 알고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후차적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 직접 해보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지, 책에서 사랑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을에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얘기는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고 했던 거를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특히 그 배심원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배심원 제도를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학습되는 것이지, 그것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인식 차원에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어쨌든 계속 오늘 토론하고 있지만, 그 주권 재민이라는 게 권력 자체가 이게 원천 권력이 어떤 주민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 개인에서. 근데 이게 거꾸로 지금 분권이란 말 자체가 이게 중앙 권력이 원천 권력이고, 이걸 자꾸 분권에서 이렇게 이양하겠다는 이 말 자체가 언어 도단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꾸로 된 지금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죠. 중앙 집권적인 거를 어떻게 분쇄하고 주민 자치적인 거를 이렇게 스스로 그로잉 업되도록 이렇게 유도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인식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도 안 하면서 그걸 주민들 보고서 가르치겠다는 이 자체가 저는 조금 이게 우리가 제고해야 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뭐 플로어에서도 또 새로운 화두를 또 던져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셨는데, 발표자이신 김 교수님께서 한 2분 정도로, 예. 네, 이런 논의의 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완철 교수님 같이 이렇게 교육 쪽에서 또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들을 수 있어서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생각을 어디까지 하냐면 결국 대학 교육이 바뀌어야 되겠다. 대학 교육이 이게 취업 교육이나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들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뭐 이런 교육들을, 최근에 그래서 뭐 혁신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그냥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생활과 삶과 교육으로 되어져야 이 문제도 풀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셔서 결국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대학 교육이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우리 김홍주 박사님 마을 공동체 얘기하셨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여러 다른 건 떠나서 박원순 시장이 될 때
시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관점을 가진 것 같아요. 자치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 거냐.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1000만 도시에 이게 자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도시에 시민이 주인이고 시장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1000만 서울을 경영하는 사람이 저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발상 자체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치의 씨앗을 어떻게 뿌릴 거냐. 이게 저희 이 담론에 주어져 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 분명히 풀뿌리 단위에 있어서의 뭔가 민주주의나 이거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될 거냐에 대한 씨앗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뿌릴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학계의 논의라든지 통하여서 뭔가 좀 이렇게 시민 운동가를 했던 사람이 정부를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000만의 시정을 딱 이렇게 책임자가 되면서 이런 사업을 벌였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영역이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고 중앙정부 국가가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다 보니 지방자치도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뿌리에는 시민사회가 사라져 버린 거고 시민사회에 시민성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공간은 결국 어디냐 교육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학과 학교 교육들이 이런 시민성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지켜야 된다.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가치관과 철학들을 삶 속에서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생각 속에 시민사회가 정말 나의 모태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안 길러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경쟁이라든지 시장 경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지금 길러낸 거 아닌가 대학 교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담론들로서도 이렇게 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 이현철 교수님께서 대의민주주의의 결핍을 이렇게 계속 아무튼 20세기 전반의 정치학적인 논의는 결국 그거더라고요. 이 문제를 풀려고 뭐 다양한 수기 그다음에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막 논의를 하는데 결국 직접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거를 단위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이걸 어떻게 도입해야 될까 이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자치가 되려고 하면 공동체 자치가 있어야 되고 한 단계 위에 있어서의 공공체 자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동체 자치와 공공체 자치가 버텀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조가 이게 사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물론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지방정치 풀뿌리 아까 유럽 쪽 얘기하시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좀 앞으로 되어야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이게 사실 이론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 제 생활 근거에 이런 자치가 어디 있나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어디 있냐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제가 있는데도 건물을 한 60억짜리를 아무튼 지었어요. 뭐 땅 하면 아무튼 한데 이렇게 구성원들이 한 20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나 뭐 아무튼 그 일하는 사람들 제 표현으로는 유급 관료라고 그러는데 밀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구성원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구성원들이 평소에 못 받는 서비스를 돈을 줘가지고 아주 전문가 뭐 신학이나 이런 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치다.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공동의회를 열거든요. 총회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회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심지어 대표자를 누굴 뽑아올 거냐, 장로를 누굴 세울 거냐, 대표자를 세우는 것까지 하는데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형태인데 이게 대표자를 뽑잖아요. 그 장로회라고 하는 건 사실은 대의제라는 얘기거든요. 이 개념을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뭐 아무튼 이런 공동체 조직의 운영들과 뭔가 연결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 개의 교회가 있으면 노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역을 딱 블록화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에 있는 개별 공동체들의 장이나 대표들이 모이는 공간이거든요. 노회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하나 더 가면
총회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뭘 하냐 하니까 그 공동체들이 나아가야 될 뭐 전문가가 필요하면 뭐 신학교도 만들고 혹은 유지재단도 만들어가면 복지 사업도 하고 막 하거든요. 이런 게 우리 시민사회가 없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속에서 이런 구조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우리의 헌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구조 속에 들어와 줘야 되고, 협치, 사실은 거버넌스 개념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는데 이 협치라는 개념, 거버넌스 개념은 자치가 정말 되는 상대와 정부의 행정이 이렇게 협치를 하는 거지. 이게 안 돼 있는데 협치하니까 다 수직화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시고 2부, 3부, 4부까지 가도 끝나지 않을 이 토픽인데요. 뭐 오늘 그 굉장히 많은 토론과 많은 화두가 나왔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하나 꼭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치 얘기를 하고 주민자치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의해서 저는 오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읍면동 자치나 이런 부분에는 이 주민자치를 제도를 가지고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정치적 요소가 지금 개입하려고, 그래서 오염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특히 또 이런 주민자치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즉 지방자치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정치 권력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정말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거라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우리가 유념해서 경계하고 지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말 격론이 벌어지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이것으로 5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잘 못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